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PB입니다.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위기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드릴 건데, 자,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현실화돼가고 있습니다. 부실저축은행, 금융위기의 재현, 금융위기 더 크게 터질 거다,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는 리스트들이 있다, 이렇게 제가 영상들을 여러 개 올렸었어요. 리스트까지 제가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서 찾아서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금융기관의 줄도산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보험사부터 해가지고 슬슬 하나둘씩 막 무너지고 터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고 있죠.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이 정말 중요한 기점인 상태입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문제가 더 본격화될 수 있고, 늦어도 내년에는 뭔가 좀 더 와 진짜 심각한데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결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금융위원회에서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 경영 개선 요구를 했다. 요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 경영 개선 요구를 부과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예전 영상에서도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상상인 저축은행 강조를 했었죠. 결국 경영 개선 요구를 부과받았습니다. 이게 그럼 뭐냐? 정말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적기 시정 조치 가운데 중간 단계의 제재인데, 자본확충, 부실자산 매각, 위험자산 보유 제한들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된다. 영업정지나 계약 이전 등을 수반하는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 명령의 직전 단계다. 영업정지나 계약 이전 수반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영업정지 직전 단계랑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영업정지 전 단계가 바로 경영개선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더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이 조치가 내려진 게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처음이라는 게 키포인트인데, 이 적기시정 조치의 절차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왜 키포인트인지도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자, 일단 경영 개선 요구는 금융당국이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승인하고 이행 감시하고 임원 교체하고 자산 처분, 이런 강도 높은 조치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조조정 직전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3단계 경영 개선 명령 때는 진짜 실제로 구조조정이 돼버리거든요. 강제 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사실은 국가가 개입을 한다? 이러면 사실 당연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맞습니다. 자본시장은 알아서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굴러가게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을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은 게 맞겠죠. 그러면 저가 왜 지금까지 금융위기, 저축은행 위기 이렇게 경고를 했었냐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제가 지난번 이제 방송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6월 10일에 올라왔었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상에서 부실채권 비율이 싹 나와 있는 걸 제가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인 저축은행, 솔브레인, 상상인 플러스, 대야, 라온, 지금 이제 문제가 되려고 하는 이제 기사의 한 줄거리로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 이름들이 웬만하면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기사에 더 자주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상인 플러스는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축은행 이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 부실채권 비율이 23%였습니다. 대출 나간 게 100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부실채권이 23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최상위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뉴스 나오고 본격적으로 금융위가 개입하는 게 당연한 미래가 온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상인 플러스의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21%, 연체율이 21%예요. 그 다음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4.7%, 저축은행 평균인 9%, 10%에서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축이나 은행이건 다 똑같아요. 연체율 5%, 부실채권 10% 넘어가도 미래가 흔들리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뭐냐면, 업계 평균 자체가 9%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부실채권 비율이 10%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축은행 대다수가 지금 위기의 일촉즉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사실 저축은행이 또 하나 무너지면 두 개 무너지고 세 개 무너지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가 또 그렇게 터졌었거든요. 지금 사실은 상상인 플러스가 선두주자의 선 것뿐이지 사실은 다른 은행이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상상인 플러스가 문제가 뭐냐면,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 왜냐? 정상화할 거였으면 지금 이미 정상화 됐겠죠. 그래서 결국 매각 외에는 해법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OK저축은행이 이제 검토는 하겠지만 그래도 인수를 하겠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경영 개선 요구까지 내려진 마당에 이 상황에 OK저축은행 인수를 할까? 이것도 이제 조금 미지수로 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부실자산이랑 채권 갖고 있는 걸 똥값에 팔아서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을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자산이 굉장히 많이 악화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을 회사 자체를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 사면 초과의 상태인데, 사실 지금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 나오고 있는 사태가 사실은 저축은행의 줄도산 리스크의 시작점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점점 이런 리스크들이 확대가 되면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축은행들이 한 방에 줄도산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사실은 벌어지길 바라지 않지만, 사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는 이건 뭐 정책으로 어떻게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안국, 라온,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영 개선 권고를 그 다음에 S&T, 페퍼, 우리, 솔브레인 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 조치 유예를 한 바가 있다. 일단 유예예요. 유예.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하나둘 1단계 위기 경보에 진입을 하고 있고 상상인플러스가 지금 2단계로 첫 진입을 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로 언제든지 저축은행이 전반적으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는 이런 목전에 와 있는 건 확실한 게 맞는 거예요. 그쵸? 이미 데이터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지금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처음으로 부실해졌다. 이게 이제 경영 개선 요구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사 내용 보고서. 근데 저축은행 사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어른 세대, 즉 나이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2011년에 저축은행 30개 좀 안 되는 저축은행들이 동시에 줄도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최소 피해액만 10조 원이 넘었고 1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양산이 됐습니다. 예금해놨던 거 3억, 5억, 10억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래 저축은행 사태 이래 새로운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이미 이렇게 데이터로도 말씀드렸고 데이터로 말씀드린 것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고 기사로 나온 것들이 곧 이제 현실화돼서 우리 피부에 와닿게 될 겁니다. 이거는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실 채권 비율이 10%를 넘는 저축은행이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은행 중에서 70%에 달합니다. 저축은행 기준으로. 즉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 은행이 70%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이금융권들의 그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상 자료를 열어보잖아요. 그럼 진짜 참혹한 수준입니다. 아니 이게 진짜 그냥 시간만 걸리면 경제위기가 터지고 시간만 걸리면은 금융위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 이걸 왜 기사에서 이렇게 좀 안 다룰까? 많은 기자님들이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알겠는데 그럼 왜 아직까지 안 터져?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근데 모든 위기는요 언제 오냐면 세계적인 위기와 함께 찾아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IMF도 우리나라만의 위기가 아니었어요. 아시아 외환 위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위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IMF 이렇게 이제 딱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동남아시아 국가부터 해가지고 다 같이 우리나라처럼 힘들었었어요. 아시아 외환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 한 국가만 오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다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터지고 경제가 좀 살짝 이제 폭삭 주저앉았고 주가도 이제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막 이제 미국이 회복되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2003년에 카드 대란이 터집니다. 이 당시에 신용불량자만 500만 명이 양산이 됐고 LG카드를 비롯해서 많은 카드사들이 엄청난 부실 위기를 겪었어요. 그 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스닥 쭉 폭락하고 나서 회복될 때 이때 당시에 뭐가 터지냐면 2011년에 3년 뒤에 저축은행이 터집니다. 2000년에 닷컴버블 터지고 3년 뒤에 카드 대란 터졌죠.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3년 뒤에 저축은행 위기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주기로 뭔가 더 큰 위기가 우리나라에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저축은행이 30개 좀 안 되는 저축은행이 한 방에 무너졌고 피해자 10만 명이 10조 원 이상의 피해액을 양산했는데 이게 이번에는 피해자랑 피해금이 훨씬 더 크겠죠. 만약에 터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위기와 함께 오기 때문에 나스닥이 폭락할 때 그 위기가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증권사 이런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2.8배 급증했다 그래요. 3년 내외의 기간 동안 2.8배가 급등을 했는데 저축은행이 3.4%에서 8.99%, 즉 9%대로 연체율이 이제 빠르게 폭증을 했고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2%에서 6.45%로 거의 3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미 금융기관 전체의 리스크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눈앞에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사로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면요 여러분들 이미 1차적으로는 이미 위기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위기 안 터져? 데이터로 이미 확인을 하셨고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이거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는 산불이 본격적으로 번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내 집은 불타지 않았으니까 위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집이 이렇게 세 채가 있는데 산불이 번져가지고 앞집이 타고 있어요. 앞집이 타기 시작해서 불이 붙어서 막 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불이 옮겨 붙을 거라는 걸 뻔히 이제 보이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관점에서는. 근데 내 집 안 탔잖아. 그리고 이 첫 번째 집도 아직 완전히 불타지 않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불똥이 터서 본격적으로 지붕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럼 이런 위기가 양산된 이유가 뭐냐? 종국적으로는 사실은 건설이랑 부동산업 때문입니다. PF 때문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건설업 이쪽 때문이에요. 건설 부동산업의 대출 연체율이 1.77%에서 10.81%로 뛰었다. 거의 지금 이제 눈대중으로만 봐도 8, 9배가 뛴 거죠. 그러니까
건설이랑 부동산 업종의 연체율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쪽 업종에서 부동산 박살나면서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연일 신고가, 지금 뭐 부동산 경기 좋다, 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론에서 왜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보도를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 경기가 지금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이랑 송파, 뭐 서초 이런데 핵심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노도강이랑 뭐 이런 거 다 포함해도 한 달에 신고가 거래 건수가 1000건 내외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뭐 강남에서 200건, 뭐 서초에서 뭐 100건, 이렇게 몇백 건 이루어지는 거래, 그 다음에 서울 전체가 한 달에 5,000건입니다. 부동산 거래 건수가 대략적으로 상위 0.01% 내지는 상위 0.1%들의 시장을 가지고 논하면서 여기가 올라가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이상한 좀 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론사에서 이걸 투명하게 공개해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 코스피랑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3,000 종목이에요. 그 중에 10종목만 올라간다고 가정해보세요. 나머지 2,990 종목 다 떨어지는데 이러면 하락장입니까? 아닙니까? 하락장이라고 봐야죠. 근데 10종목 올라가는 것만 언론사에서는 대서특필한다는 거예요. 수상할 정도로.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안 되는 물건들이 전부 이금융권으로 갔다 보니까 이금융권 쪽 위주로 지금 문제가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 부동산 대출이나 PF를 일으켰던 금융기관일수록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위기 중에 하나는 금융당국에서 지금 은행에다가 대출 자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막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부동산도 뛸 거다, 이런 이제 전망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추경으로 돈도 풀고 하니까 부동산이 올라갈 거다 기대 심리가 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은행은 지금 대출을 자제를 요구받고 있는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금을 받아놓고 대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손해입니다.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아요. 예금, 대출, 그 마진을 가지고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게 은행인데 대출이 안 나가고 예금만 받아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들어올 돈은 막히고 손실은 늘고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반려받은 물건들이 저축은행에 다시 한번 갈 거예요. 그러면은 저축은행 가서 대출해주세요, PF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축은행에서 오케이 대출 딱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저축은행 리스크가 더 확산되는,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축은행 위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한테 벌어질 위기가 금융위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시아경제 3월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저축은행 캐피탈도 위험하다.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작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제 위기가 다가오기 있기 때문이에요. 저축은행에서 이 PF랑 건설업 쪽에 대출 나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캐피탈이랑 증권사, 보험사, 은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대출이 나갔어요. 근데 주로 집중된 게 저축은행이랑 캐피탈 쪽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기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증권 다 위험합니다. 사실 건설사가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해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부도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기사로 제대로 안 다뤄지고 있는데, 일단 건설사가 터지면 어떻게 되냐, 그 건설사가 지은 부동산, 그 다음에 투자했던 것들, 투자자들이 일단 위기가 이제 직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건설사들의 거래처인 뭐 시멘트 업체, 중장비 업체, 이런 거래처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 받을 돈 못 받잖아요. 건설사가 주기로 한 돈을 못 받게 됩니다. 미수금 못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건설사가 터지면 그 주위에 한밭집부터 해가지고 상권들, 자영업자들 위기에 몰리게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돈 못 갚았던 건설사도 망하고, 거래처도 망하고, 투자자도 망하고, 상권도 망하고, 자영업 망하면은 여기에 다 돈 빌려준 데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가 터지기 때문에 일자리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이게 결국 한국의 경제 위기를 양산하는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다 터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IMF 때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 있는데, IMF는 97년도 하반기에 터졌습니다. IMF 사태가. 근데 96년도 하반기랑 97년도 초, 즉 IMF가 터지기 1년 전에서 뭐 반년 전, 뭐 이때쯤부터 주택 분양률이 저조해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이 됐었어요. 지금처럼. 그리고 부동산 PF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중소 중견 건설사들부터 부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딱 이 상황이죠. 올해에만 11개 중견 건설사가 부도가 됐고요. 1분기에만 전체 약 1000개 건설사가 부도가 됐습니다. 언론사에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대서특필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강남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IMF 당시에도 강남은 고공질주하고 분양에 성공을 했었어요. 경제 위기가 터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하고 수도권 외곽 쪽은 미분양 급증하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강남만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랑 딱 똑같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IMF 터지기 반년 전인 1997년 상반기에 대형 건설사인 한보그룹이 부도 사태를 맞게 되고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보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어떻게 돼요? 산미그룹, 진로그룹, 기아그룹 이렇게 전반적으로 비부동산 업종이었던 다른 업체들도 연쇄 부도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유동성 위기가 터지면서 은행권 부실로 전이가 됐고 금융기관들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경을 해가지고 금융기관들 많이 지원을 해서 어떻게 살리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무너지면서 대기업들도 부도 랠리가 시작이 됐었다라는 거고, 돈 대줬었던 금융기관들도 결국은 이런 부도를 못 막고 같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1차 위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된 거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세요. 늘 이제 말씀하시는 꼬리표가 뭐냐면 그때 한국이랑 지금이랑 같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국보다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외환 보유액도 그렇고 많이 모든 부분에서 탄탄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때 IMF 당시에는 고성장 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성장 침체 국면이에요. IMF 때까지 고성장하던 우리나라 경제는 IMF를 터지고 나서 기점으로 계속해서 저성장 트렌드가 나왔고 지금 역성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삐끗한 청년보다 지식 많고 돈 많고 인맥 많아도 한 번 길 가다가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노인이 위기에 훨씬 조심해야 되고 또 더 위험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똑똑해졌고 돈도 많아졌고 인맥도 많아졌고 정말 뭐 세계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다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 같은 그런 성장과 옛날 같은 그런 경제 건전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위기에 취약할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4월을 기점으로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지표상으로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지표인 핵심 지표로 바닥까지 결국 잡아내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나스닥 이런 전반적인 주가 지수의 바닥을 잡을 수 있었던 지표로 실제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단기 투자는 괜찮다. 하지만 뭉텅이 또는 진입하지 마셔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딱 바닥 찍고 더블 바텀 딱 찍고 올라갔으면 더 정확했는데 어쨌든 이때 신호가 나왔을 때 신호가 나왔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즉 이러한 상승세가 이미 상승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기 투자가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왜냐? 앞으로 다가올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는 우리의 생활을 박살낼 거고 우리 경제를 정말 망가뜨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주가지수가 버티지를 못할 거예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특히 제가 IMF를 비유를 해드렸는데 IMF 이후로 부의 사다리를 타서 중산층이었다가 갑자기 재벌이 되고 갑자기 갑부가 되고 이랬던 분들의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대다수가 현금을 보유하셨던 분들이에요. 왜냐? 주식 빠지고 부동산 빠지고 모든 것들이 다 빠지는 상황에 현금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값싸게 주식이랑 부동산을 쓸어 담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기 투자는 하셔도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금 비중 모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월가의 최고수들은 이 기법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더욱 이런 기회에 극대화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가의 고수들의 노하우를 이번에 배워보는 계기를 만들어 볼 건데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6월 월말 특강 실전 투자 1급 비밀 컵앤핸들이라는 주제로 6월 26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경제 위기 때 더 큰 돈 벌 수 있고 경제 위기 이후에 더 잘 나갈 수 있는 이런 투자 비법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를 미국에서 3회 연속으로 우승하고 수익률로 기네스북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의 노하우 바로 컵앤핸들 요 매매 전략을 제가 한번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 전략 중에 하나인데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요 월말 특강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일시 맞추셔서 라이브 입장하시면은 라이브로 요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까먹으실 수가 있으니까 월말 문자 보내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제 위기 그리고 그 이후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한번 투자 기법을 만들어 보면서 한번 기회도 잡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